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이제 7, 8월 실전 문제반 정치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 일단은 뭐 시험 제작하고 몇 가지 주의사항, 그 다음 진행사항들 말씀드리고, 그리고 모의고사부터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다른 시간에서 계속 반복해서 했던 이야기인데, 일단 지금 현재의 어떤 출제 분위기와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제작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일단은 이제 커트라인 자체가 굉장히 높죠. 이게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실수를 안 하면 무조건 합격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실수를 줄인다고 해서 합격을 무조건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1차하고 이제 2차라고 하는 이제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컷이 높은 상태에서 실수를 줄이게 되면 정규 분포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현재 컷이라고 따지면 지금 현재 1차 합격생들이 제일 많이 몰려있는 게 작년까지 제가 통계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제일 많이 몰려있는 구간이 어디냐면 컷에서 많아봐야 한 2, 3점이에요. 이 부분이 제일 많다는 거죠. 커트라인이 지금 높은 상태니까. 그러면 이 상태가 지금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전략을 앞으로 어떻게 세워야 될까 그 이야기인데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볼 때는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학은 경제학 나름대로의 어떤 스킬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론은 교육론 나름대로, 법학은 법학 나름대로 스킬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스킬들을 충분히 연습을 해야만 일단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그러면 이제 문제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실수를 줄여야 되는 이 상황이니까 이 상태를 고려한다면 난이도는 굉장히 낮아요. 예전보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중간급도 잘 없고 제가 보기에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가 대다수고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대체적으로 봤을 때 예전 기준으로 한다면 한 중간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을 이제 1차 합격 여부를 편차를 가르기 위해서는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이제 이 변별력이 있는 문제를 이제 어떻게 확보를 할 거냐 이 문제인데 출제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해서 변별력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평상시에 기출 주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주제들. 그러니까 이 변별력을 만들기 위해서 기출 주제 밖에 있는 주제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 난감해지죠. 한 번씩 가다 이거 처음 보는데 뭐 대표적으로 본다면 정치 같은 경우 작년에 보면 보호책임 원칙이에요. 제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호책임 원칙이 국제법상의 어떤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는 데는 아직도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권 침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기출 주제 밖에 있는 주제들을 가끔씩 이제 끌고 들어온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같이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제가 작년까지 강의를 어떻게 해드렸냐면 7월달하고 8월달까지 많은 문제들을 연습을 시켜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맡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전략은 주로 이제 9월달하고 11월달에 제가 주로 썼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초수하고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9월달하고 11월달만 가지고는 커트라인이 높은 상태에서 커버를 하고 적응하기가 힘들어 보여요. 좀 버거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올해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전략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맞춰보지 고민을 해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9월달부터 시작했던 걸 7월달 땡겨서 시작해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 7, 8월 강의의 목표는 바로 이 전략을 땡겨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답을 쓰는 표현 자체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기본 원리를 제대로 알면 뭐 크게 실수를 줄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초점 맞추고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될 것들은 방금 했던 이 전략에 맞추어서 일단은
내용을 구성했다는 점을 좀 알아두시고 여러분도 그렇다면 여기에 맞추어서 7, 8월에 준비를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적하고 제시하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서 부분적으로 틀리지 않도록 점수를 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게 7, 8월 강의의 목표가 됩니다. 자, 취지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정치학 강의 일정에서는 일단 7주차로 마무리를 할 텐데 8주차에는 온라인 모의고사를 실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목표 및 주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내용 선정 기준 거기를 보시면 일단은 출제 가능성이 높은 중요 주제가 바로 이제 반복 출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주기적으로. 그래서 이 반복 출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떤 부분이 정해져 있냐면 정치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이제 선거죠. 가장 1순위가. 그래서 선거는 지금 현재 새로운 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몇 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정부 형태입니다. 그죠? 정부 형태도 거의 물어볼 만한 거 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반복 출제가 될 수 있는 영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복 출제가 될 수 있는 파트인데 이쪽도 몇 개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선거와 마찬가지로 거의 물어볼 만한 거 다 물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뭐 정치사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했냐? 기출 주제 밖에 있는 주제들을 이제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끌고 들어올 때 제일 만만한 게 이제 뭐냐면 그동안에 영역에 비해서 출제의 폭이나 범위가 좀 좁았던 게 있죠. 몇 가지가. 그래서 그 좁았던 범위 내에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좀 여러분들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어디냐면 사상. 이게 가끔 들어왔을 때 좀 난해하게 느껴지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국제정치 파트. 작년처럼 이제 보호책임 원칙 같은 거.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볼 때는 판단을 해보고 아 이건 출제가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뺐는데 이제는 안 뺄 생각입니다. 안 빼고 지금 시사적이고 논쟁적인 주제가 있다면 이건 당연히 포함시켜서 여러분들한테 대비를 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최근에 나왔다. 한 2년 전에 나왔다. 그러면 올해는 다시 이제 출제가 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하면 제가 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일단은 거의 다 포함시켜서 일단 주제를 가지고 만들 건데 이번 주 주마다 해야 되는 범위 여기 나와 있는 설정된 범위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건 진도별 모의고사를 통해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핵심 주제 및 쟁점도 이쪽이 범위가 훨씬 더 비중이 커집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좀 더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것들, 요 내용 선정 기준에 필요한 것들을 어디다 포함시킬 거냐? 진도별 예상 문제에다가 포함시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핵심 주제 및 쟁점 정리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도별 예상 문제나 진도별 모의고사에 있는 제시문, 제시문을 읽고 제시문에 있는 키워드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출제 의도를 반드시 파악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기출 문제 분석, 문제풀이 분석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가 돼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출제 의도 없이 예를 들면 뭐 누가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는데 출제 의도도 제대로 해석 못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출제됐다, 여기선 문제가 나왔다, 뭐 중요한 것이었다, 이것만 가지고는 기출 분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출제 의도를 분석을 해야 그 다음 해에 어떤 문제가 나온지를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참고를 하셔가지고 강의를 선택하든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하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반영을 해서 정리를 좀 해 나가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특강들을 활용을 하시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교육하기 좀 불안하다 싶으시면
교육학 다이제스트 특강을 좀 활용을 하시는데 만약에 전부 다 듣기가 좀 그렇다, 정리하기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부분별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정리를 하시면 아마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미 들으신 분들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에 있어서 하는 이야기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뭐 나머지 특강들도 좀 활용을 하면 좋겠고요. 뭐 시간적 여유만 많다면 뭐 그런 생각도 있어요. 뭐 사회학 이론가들 중에 보면 사회학자별로 특강을 한번 해볼까? 뭐 그 생각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잖아.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은 뭐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일단 있는 것이라도 여러분들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내용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1주차에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가 뭐냐면 첫 번째가 정치학의 개념, 정치란 무엇인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은 정치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사상이란 도대체 뭐냐, 그 이야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정리를 해야 될 것들입니다. 자, 그럼 진도별 모의고사를 통해서 정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정치 사상에 대한 중요 주제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정치의 의미와 관련된 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을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치의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당연히 이스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관계와 어떤 핵심들이 있는지는 잠시 뒤에 정리를 좀 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핵심 주제 및 쟁점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핵심 주제 및 쟁점이 문제하고 분리가 되어서 그게 어디에 있냐, 몇 페이지부터 정리되어 있냐면 16페이지부터 16페이지가 아니구나. 예, 13페이지부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13페이지부터 문제를 푸시고 13페이지에 있는 핵심 주제 및 쟁점들을 같이 정리를 하시는데, 일단 핵심 주제 및 쟁점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정치의 의미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치의 의미를 따진다면 당연히 이스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정치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집단 현상설을 봅니다. 그럼 집단 현상설은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일단은 정치를 하는 주체가 있고요. 그럼 정치의 주체는 누가 있지? 개인, 이익집단, 정당 이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의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럼 환경 속에서 정치 주체와 관련되는 이익집단이나 정당들이 아니면 정부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환경 속에서 정치 주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 그러니까 집단현상설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는 첫 번째, 정치 집단 주체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환경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들이 상호작용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은 바로 이런 어떤 체계적 관점입니다. 체계적 관점의 정치를 이해한다. 거기서 나오는 정치에 대한 설명이 바로 집단현상설이다. 자, 그러니까 이스트는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바로 주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체계라고 하는 이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트는 국가 대신에 뭘 쓰죠? 정치 체계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리고 이 체계 속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이제 그 루틴 자체가 바로 뭐죠? 바로 투입, 그 다음에 전환, 그 다음에 산출, 그 다음에 피드백이죠. 환류.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집단현상설과 관련된 정치에 대한 설명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스턴이고, 근데 이스턴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의 대표적인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이 대부분 다 보면 집단현상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의 입장이다. 미국의 전통적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독일의 전통적 입장은 뭘까요? 참고로 이야기하면 독일의 전통적 입장은 바로 국가현상설이에요. 자, 그래서 관련된 권력론이나 민주주의 유형 국가론 이익 대표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전부 다
집단, 다양한 집단들 이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원 권력론, 다원 국가론, 다원주의라는 입장. 그 다음에 집단을 주체로 보는 민주주의가 도대체 뭐냐라고 한다면 미국식 민주주의, 바로 다원주의죠. 그 다음에 국가연산설, 집단연산설이 모두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유주의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턴의 정치 개념인데, 이스턴의 정치 개념의 대표적인 거 한번 적어보실까요? 뭡니까?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죠. 그러면 이제 희소한 가치를 배분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다시 나온다면 이게 나올 겁니다.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을 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본질이 권력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력에서 오는 건데, 이 권력에서 오는데 이 권위는, 권력은 권력인데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은 권력이죠. 그러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은 권력이 배분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배분을 할 때 이 배분이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 정당성의 제도가 필요해요. 그 정당성의 제도가 바로 뭘까? 그게 바로 민주주의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이 정치의 의미를 이해하실 때 이 권위적 배분에 위한 제도는 민주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답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를 정리를 해봅시다. 확대된 삶의 지평을 함축하고 있는 기억으로 정치를 정의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확대된 정치적 삶의 지평은 뭘 뜻하는 걸까? 체계. 국가 대신에 뭘 썼다? 정치 체계를 썼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란 무엇인지 현상으로 다 이야기를 했고, 이스턴은 정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치의 권위적 배분 이야기 나옵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느냐라고 하는 거, 이것으로 설명하는 정치학자는 누구냐면 라스웰이에요. 그래서 라스웰과 이스턴의 정치의 의미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바로 이거죠. 가치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과 경쟁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과 통제가 필요하고 권위적 배분만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과정들은 전부 다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거냐? 당연히 민주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다. 자, 빈칸에 들어갈 정치학적 용어는 정치체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밑줄친 부분과 관련된 정의를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개념을 쓰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정치학적 개념을 만약에 찾는다면 일단 첫 번째 사회, 그 다음에 가치라고 하는 요거,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나눠줄 거냐, 권위, 그 다음에 배분의 문제, 뭐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거보다는 핵심 주제 및 쟁점이 더 중요하다. 자, 2번이죠. 사회계약론. 사회계약론은 솔직히 말하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루소는 아직도 출제가 될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홉스하고 로크는 뭐 거의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다 물어봤다 보시면 돼요. 자, 이 부분도 핵심 주제 및 쟁점을 일단 확인하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앞으로 이제 출제가 된다면 사회계약론은 이 사람들의 비교를 통해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일단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어떤 차이점을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인간관이에요. 홉스는 뭐죠? 이기적이 원자적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자기 보존 추구가 더 중요해요. 로크는 이성적 인간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언제든지 전쟁 상태로 이기심을 가질 수 있는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루소가 이야기했던 인간관은
타인에 대한 동정과 자신에 대한 애정을 가진 인간. 그런데 이런 인간이 사회화가 되면서 어떻게 되죠? 타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 전쟁 상태가 되죠. 그럼 이걸 이제 국제 정치에서는 이 개념을 뭐라고 쓰죠? 무정부 상태지. 국제 정치에서 뭐라고? 무정부 상태.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홉스가 말한 자연 상태를 국제 정치의 용어로 쓰라고 한다면 무정부 상태지. 로크는 어떻게 되죠? 자연 상태. 그런데 이 상태는 전쟁 상태와 평화 상태가 모두 가능한 불완전 상태입니다. 루소는 어떻게 되지? 자연 상태죠. 평화 상태입니다. 그죠? 그런데 루소가 말한 사회 상태는 어떤 상태야?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 상태지. 그 다음에 이제 자연권과 자연법의 관계인데, 이건 아직까지 시험 문제 안 물어봤습니다. 자연권은 물어봤죠. 자연권은 물어봤는데 특히 로크를 중심으로는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건 안 물어봤죠. 자연권과 자연법 중에 누가 우선하냐. 그래서 리바이던에게 모든 권력을 넘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자기 보존권이라는 자연권이 자연법보다 앞서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로크의 주장에 따르게 되면 우리 기출문제 지문에 등장했는데 자연법이 자연권을 견제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견제가 완벽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사법권이 필요하다, 법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루소는 이런 자연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비판적 입장입니다. 자연권 그런 건 없다. 그럼 자연권이 뭔데? 사회적으로 부여된 권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뭐 한다고 하지? 뭐 울타리를 두르고 막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기출지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연법은 결국 그러면 어떻게 돼? 사회가 만든 규칙이지. 자, 그러면 사회계약의 목적이 뭐냐? 당연히 생존 보호죠. 이쪽은. 이쪽은 뭘 보호하는 거지? 소유권 보호. 이쪽은 사회계약을 왜 하는 거죠? 불평등을 해소하는 거. 자, 국가를 봤을 때는 이쪽에는 리바이던이라고 하는 절대국가론을 제시합니다. 아니면 절대정부론이죠. 이쪽은 뭐죠? 제한정부론. 그 다음 이쪽은 강제국가론이에요. 주권론을 본다면 이쪽은 국가주권론이고요. 그 다음 이쪽은 의회주권론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권력불입론. 그 다음에 실질적인 국민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쪽이에요. 국민주권론. 그러니까 루소가 로크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야 니들은 의회에 모여 앉아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때만 주권이 있고 나머지는 주권 행사 안 하잖아.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의회에서 너희들이 심의를 하고 결정할 때만 주권자고 나머지는 주권 행사하는 게 없잖아. 그 다음에 이제 저항권은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또 자료들을 검토하고 확인해 보니까 이제는 뭐 이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걸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정치학계는 소극적 저항권을 인정한다는 게 요즘에 정치학계의 주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거죠. 헌법학자들이 무식하게도 공부를 안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헌법학자들이 자꾸만 이제 저항권 없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헌법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정치적 관점입니다. 제가 답답한 거는 뭐냐면 정치학의 저항권은 혁명권이에요. 그런데 헌법학에서 저항권은 혁명권이 아닙니다. 헌법 수호 방법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관점이 다르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 이것들을 보면 좋겠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홉스, 로크, 루소
세 명의 자연 상태를 비교를 하자면 한 명은 전쟁 상태, 로크는 전쟁 상태, 비전쟁 상태. 그죠? 전쟁 상태 또는 비전쟁 상태. 루소는 자연 상태가 어떤 상태지? 평화 상태. 자, 그러면 이 주장의 사회계약의 목적이 뭐냐 그 이야기인데, 사회계약의 목적은 홉스는 생존의 보호, 그 다음에 로크는 뭐지?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 그 다음에 루소는 뭐가 되지?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겁니다.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표하고 다릅니다. 이 표가 핵심 주제 및 쟁점이.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현재는 암기가 일단 필요하기 때문에 이 표를 열심히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롤즈 이야기입니다. 롤즈 이야기. 자, 롤즈 이야기에서는 일단은 이겁니다. 첫 번째 롤즈는 사회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거냐. 사회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거냐라는 입장에서 절차와 제도를 다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절차와 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와 제도의 조건이 있어야 돼요. 조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전제 조건 말고 그 다음에 사회 계약이 도달해야 되는, 이거는 이제 사회 계약의 조건이죠. 그 다음에 정의가 실현되기 위한 사회 계약의 도달 원칙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구조로 나누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롤즈를 정리하실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회계약의 조건은 도대체 뭐냐? 사회계약의 조건은 무지의 배일이죠. 사회계약의 도달 원칙은 뭐냐? 두 가지 원칙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1원칙이 있고요. 하나는 2원칙이 있는데, 1원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의 원칙, 2원칙은 통틀어서 우리가 차등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차등이 실현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죠?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소 극대화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나누어 정리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따로 떼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 원칙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 원칙을 가져다 써야 됩니다.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딴 게 아니고 스킬을 익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만족시켜야 되는 두 가지 조건. 그게 뭐다? 기회균등의 원칙, 최소 극대화의 원칙, 뭐 최소 수혜자 우선의 원칙, 어떤 표현을 갖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기출문제에서는 어떻게 물어봤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누진세를 적용하려고 한다. 누진세가 정당화되기 위한 원칙을 써라 라고 했는데, 문제는 두 가지를 쓰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만 비워놨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다시 출제가 된다면 누진세라고 하는 걸로 기출문제는 물어봤었다. 그런데 누진세가 바로 뭐예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잖아. 맞지? 그래서 누진세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 다른 말로 한다면 원래 표현으로 이론적으로 한다면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우선성의 원칙입니다. 우선성의 원칙은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죠. 뭐가 앞서죠? 자유가 평등보다 앞선다. 그 다음에 기회균등이
최소 극대화보다 앞선다. 됐습니까? 자, 핵심 주제 및 쟁점을 한번 봅시다. 거기 보시면 두 가지 우선성의 원칙은 자유우선성, 그 다음에 기회균등 우선성,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롤즈의 정치사상 핵심을 보시면 계약의 전제조건 두 가지 말씀드렸고, 원초 상태와 무죄 배일, 이게 핵심이고요. 이거는 왜 필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되어야만 공정성이 전제되기 때문에, 따라서 조건을 공정성의 전제죠. 사회계약의 도달 원칙은 제1원칙과 제2원칙 설명드렸던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정치적 자유주의자, 이 사람은 정치적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도의 공정성, 분배의 공정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정한 제도가 바로 뭘 뜻하는 거냐? 공적 자율성이죠. 예, 공적 자율성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정부가 있다. A라는 그룹을 봤더니 이 그룹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그룹에 내가 지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여기저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돼. 막 시비를 겁니다. 그게 왜 나타난다는 거죠? 공정한 제도가 아니고 불공정한 제도이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A그룹에 내가 하기 위해서는 공정성이 전제되어 있어야만 A그룹에 지원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이제 롤즈가 생각하는 인간은 원자적이고 고립적 인간이 아닙니다. 사회적 인간이에요. 원자적 고립적 인간이 아니라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는 사회적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성은 공적 이성이 바로 이제 정치에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공간으로 뭘 강조하냐면 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포럼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뭐죠? 토론이죠, 토론. 그러니까 뭐하고 연계되냐면 이런 것들을 위한 토론을 통한 공론장을 강조하는 게 롤즈의 또 입장이에요. 따라서 롤즈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다? 시민민주주의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4번. 다음 어느 정치사상가의 글이다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을 해보자. 밀 이야기입니다. 온 인류가 같은 견해고 한 명만 반대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인류가 그 한 명을 침묵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럼 무슨 말이야?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된다. 그 이야기지. 그럼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뭐야? 표현의 자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표현의 자유를 해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런데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되지? 표현의 자유를 못하게 막습니다. 대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이 뭐예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관계되는 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바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 게 이 문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제시문의 핵심은 바로 어떤 경우냐? 바로 그 이야기지. 그럼 한번 봅시다. 일단은 표현의 자유는 무조건 인정. 그런데 이 표현의 자유를 정부가 제한을 할 때 이유가 도대체 뭐냐? 어떤 경우에 제한을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죠. 어떤 경우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나요? 그게 바로 뭐냐? 해악의 원칙입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 그지? 그런데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해악의 원칙을 사용하지 말고 제시문의 내용과 표현들 쓰라고 했어. 그러면 타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르지? 공리주의자들은 공리를 증가시키는 경우,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아요. 그러면 공리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결국 국가가 법으로 제한할 때는 언제?
공리를 저해하는 경우, 이때 이제 표현의 자유를 법이 제한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핵심 정리. 여기에서 미래 주요 정치사상 핵심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효용의 극대화 이야기고요. 개인의 행복을 목표로 정치 개혁을 시도한 것이 바로 공리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행복이 바로 뭐지? 쾌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행복을 우리가 양으로 표시가 가능할까? 이게 바로 뭐지? 양적 공리주의자죠. 표시 가능하다. 그런데 미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쾌락을 양으로 어떻게 표시한단 말이냐? 이거 불가능하다. 그래서 질적인 쾌락, 이쪽 질적 공리주의로 개념을 바꿉니다. 그런데 공리주의의 기본적인 건 개인의 이기적 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를 전제로 하는 이야기예요. 전제로 하는 이야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쾌락을 극대화하는 거 잘못된 게 아니야. 너희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 잘못된 게 아니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벤담이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야. 너희도 부르주아처럼 잘 살 수 있어. 그지? 너희도 부르주아처럼 쾌락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이 자유방임주의자들 이걸 정당화시키면서 부르주아뿐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도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미리 뭘 갖고 들어오죠? 그럼 프롤레타리아가 그냥 부자가 될 수 있냐? 안 되지.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지? 적극구가 필요한 거예요. 프롤레타리아도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국가가 필요하다는 걸 미리 주장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공리주의는 나중에 최대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확장시키냐면 개인의 이기적 자유주의와 자유방임주의를 정당화시킴과 동시에 최대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그 개념을 복지 개념으로 확대시킨 것, 이게 영국의 복지의 가장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미래 이제 두 번째 핵심적인 주장은 바로 자유론입니다. 자유론. 그래서 원칙, 강제와 통제는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해악의 원칙, 공리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가 있다. 이때는 뭐지? 정부가 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 바로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밀은 엘리트주의자지만 대의제 민주주의를 강조합니다. 수탁자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수탁자 모델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소수정이고요. 즉 귀족적 민주주의예요. 귀족민주주의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귀족들이 통치권을 행사하고 민주주의, 다수가 대표를 뽑는 방식, 이게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 대의제 민주주의는 그냥 깨놓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 별로 민주주의 아니에요.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이 다수에게 없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표를 선출하는 권한을 준 거지. 그게 바로 뭡니까? 보통선거권, 복수투표제, 비례대표제, 이것들을 주장을 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넘어갑니다. 5번은 이제 뭐냐면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공화주의를 여러분들 좀 굉장히 많이 어려워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는데 편집을 해주시는 분이 다른 거는 다 검토를 잘 하셨는데 아마 지금 자료에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됐네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정리를 좀 하고요. 일단은 핵심 주제 및 쟁점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구분 표를 보시면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인간과는 자유주의는 원자적 인간이에요. 그냥 공동체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뭐냐?
공동체는 난 잘 모르겠는데. 뭐 그 이야기야. 근데 공동체주의와 공화주의는 뭐냐? 공동체 속에서 인간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가고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들 상호 간의 관계는 뭐지?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인간과는. 그러니까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주요 가치가 원자적 인간이니까 자유죠. 근데 이거 자유의 의미는 핵심은 뭐냐면 자유방임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죠? 그런데 공동체주의는 뭘 중시하냐면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합니다. 공화주의도 어떠냐?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합니다. 그런데 공화주의는 공동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비지배적 자유라고 하는 것,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간섭이 아니고요. 이거는 뭐냐?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이쪽은 자유방임이니까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이쪽은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회와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원래부터 공동체는 없었잖아. 그럼 공동체는 누가 만든 거야? 인간이 만든 거야. 이게 자유주의적 관점이야. 인간이 사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공동체주의와 공화주의는 원래부터 어떻게 했다고? 공동체주의는 사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인간이 탄생하는 거다. 그런데 공화주의는 사회와 인간의 관점에서는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와 같습니다. 인간들이 공화정을 만든다, 공화국을 만든다 이래 되는 거거든요. 이게 누구 표현하고 똑같아요? 루소 표현하고 똑같은 겁니다. 루소가 어떻게 하죠? 일반 의지, 우리 모두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회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모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인간들이 모여서 사회를 만들었다. 정치 참여, 자유주의는 정치 참여는 권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죠? 기본권에 나오잖아. 참정권이라고 부르지. 옆에다 적으세요. 참정권. 참정권. 그런데 공동체주의는 정치 참여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 참여 자체가 되느냐 구성원들의 목적이 돼요. 그런데 공화주의는 정치 참여는 수단을 본다는 겁니다. 어떤 수단을 보느냐?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공익과 사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유주의는 사익을 공익보다 더 큰 걸로 보고 사익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공동체주의는 어떻게 보죠? 공익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공익의 절대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공화주의는 공익은 객관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구성되는 것이고, 아시겠죠? 구성되는 공익 중에 사익보다 큰 걸 인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공익을 확대시키고 사익을 축소시키는 것, 이걸 이제 공화주의가 강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법치주의도 관점이 틀립니다. 자유주의는 법치주의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했잖아. 헌법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법치는 뭐지?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이에요. 그런데 공동체주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법치는 공익을 규정한 겁니다. 공익을 규정한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화주의는 비지배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방지하고요. 비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것, 비지배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 이게 바로 법치주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지금 현재 나올 수 있는 수준은 딱 요 정도까지 수준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요 정도까지 정확하게 암기를 해 두시고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할 때 요걸 중심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서 첫 번째 공익과 사익의 관계에 대해서 기역부터 디귿 입장을 비교하라고 했는데, 기역 자유주의는 뭐지? 사익 우선. 공동체주의는 뭐지? 공익을 우선. 공화주의는 뭐지?
구성과 심의를 통한 공익을 우선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각자의 문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공동체주의의 미덕이 뭐예요? 제가 자주 했잖아. 공동체주의의 미덕은 연대와 박애라고 했지. 자유주의의 미덕은 뭐라고 했지? 관용. 자율성을 전제로 한 거 관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공화주의는 그럼 어떤 입장일까? 공화주의는 공동체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연대성,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유주의가 중시하는 뭐지? 개인의 자율성, 이걸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게 공화주의입니다. 아시겠죠? 공동체 연대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걸 모색하는 게 공화주의다. 제3세대 인권도 알고 계시죠? 제3세대 인권이 우리가 작년에 나왔더니 뭐였어? 연대권이잖아. 맞지? 그 연대권이 뭐야? 지구 공동체. 지구 공동체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강조되는 게 연대 박애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진도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반복 출제될 수 있는 것 가지고 조금 더 정리를 하고 보완을 하도록 하죠. 자, 우선 이제 정치의 의미 1번. 다음 그리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을 해보자. 이 관점의 대표적인 정치학자 누가 나왔죠? 라즈웰이 나왔습니다. 라즈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턴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정치는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발생한다. 결국 정치는 희소한 자원을 얻기 위한 투쟁이며 니은은 이러한 투쟁에서 승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정치는 본질적으로 니은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투쟁으로 본다면 결국 이제 나타나는 건 뻔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 투쟁으로 본다는 말은 뭐지? 권력. 그래서 정치는 본질적으로 뭐의 문제다? 권력이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 한번 볼까요? 다른 관점은 타협과 조정, 협상에 의한 갈등 해결을 중시한다. 사회 여러 단체들과 이익집단들이 폭넓고 균등하게 권력을 분산시켜 가질 때, 바로 그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 사회 여러 단체들과 이익집단, 요게 이제 정치의 주체로 거론되고 있지.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어떤 이데올로기가 등장합니까? 다원주의. 됐나요? 자, 그래서 현실주의, 다원주의 관점에서 정치를 서술하는 거, 당연히 권력과 자원 분배로 정치를 정의합니다. 됐죠? 그래서 기억이 의미하는 건 뭐냐?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그래서 미리 기억을 해두시기 좋겠지. 라즈웰과 이스턴은 어떤 관점이다? 현실주의. 라즈웰과 이스턴은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자, 그 다음 2번을 가서 한꺼번에 정리를 좀 합시다. 갑과 을은 정치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 정치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무슨 관점이야? 이상주의적 관점이고, 하나는 현실주의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읽을 때, 서로 다른 시각, 이상주의, 현실주의. 다른 말로 어떻게 되지? 서로 다른 관점.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은 현실주의, 이상주의.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자, 갑을 봤더니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의 최고선은 행복이다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에 봤더니 정치 공동체의 최고의 선을 실현하는 것, 그게 곧 정의, 그 다음에 기억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정치 공동체의 최고의 선을 뭐라고 부르지? 공동선이라고 불러요. 정치 공동체의 최고의 선을 우리가 공동선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대와 맥락에 따라 다르겠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공동선은 뭘까? 사실 공동선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논의를 안 하죠. 뭐만 이야기합니까? 개인주의, 자유주의, 권리의 확보, 개인이 돈을 많이 버는 거. 어떻게 돈을 벌어요? 경쟁을 통해서. 이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 공동선은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정치는 권력을 보유하고 확대하고 과시하는, 즉 권력을 위한 투쟁이다. 자, 이런 관점에서 니은에 들어갈 이야기를 찾는다면 뭘 강조하는 거죠? 힘이죠, 힘. 뭐 다른 말로 한다면 권력입니다. 근데 권력이 나와 있으니까 권력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지? 힘. 됐습니까? 힘.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 권력이 나와 있으면 힘이 들어갈 수 있고, 만약에 힘이 나와 있으면 권력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시문에. 자, 핵심 주제 및 쟁점 이상주의, 현실주의. 시험에 나온다면 특징이 이제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상주의가 생각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뭘 추구해야 되느냐? 공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 봉사하는 행위, 이걸 정치로 봅니다. 따라서 이상주의는 뭘 배제하죠? 폭력과 지배의 배제, 즉 힘, 권력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현실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죠. 사익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정치는 사익을 위해 공적 영역을 이용하는 겁니다. 요즘에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죠? 사익을 위해서 공적 영역을 이용하는 자들을 우리가 엄청나게 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현실주의적 관점이에요. 따라서 이때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자원 획득, 이걸 정치로 본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1번의 요 관점들의 내용도 방금 우리가 봤던 이 현실주의 특징을 가지고 충분히 이해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정치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정치 사상을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